가방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대기업 본사 로비에 한 소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보안팀 5명이 둘러싼 고급 가죽 가방 앞에서 폐지 수레를 끌던 소년이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었죠. 비켜. 경비원이 소년을 거칠게 끌어냈어요. 소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신발, 허름한 옷, 12살밖에 안 된 폐지 줍는 소년이었죠. 하지만 회장은 가방을 들어올리며 차갑게 말했어요. 폐지나 제대로 주워. 소년이 마지막으로 비명처럼 외쳤죠. 가방 여시면 폭발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과연 소년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꼬마의 헛소리였을까요?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폐지 줍는 소년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업 본사 앞,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막 시작되는 시각이었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누구는 커피를 들고 누구는 전화를 받으며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수레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죠. 허름한 옷을 입은 소년이 폐지 수레를 끌며 로비 주변을 맴돌았어요. 12살. 또래 아이들이라면 이 시간에 학교 가방을 메고 교실로 향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에게 학교란 존재하지 않았죠. 경비원이 소년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떨어진 종이 몇 장이 전부인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는 시선이었죠. 소년은 그 눈빛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구겨진 전단지 한 장, 찢어진 영수증 한 장. 그렇게 수레에 담았죠. 사람들은 소년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이는 소년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죠. 불편하다는 듯이. 소년은 익숙했어요. 이 시선들에, 이 무시에. 그런데 소년은 다른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며 만드는 소리, 가방이 부딪히는 소리, 구두 뒤축이 바닥을 치는 소리, 금속이 서로 부딪혀 울리는 소리, 휴대폰 진동 소리,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소리. 소년에게 이 소리들은 그냥 소음이 아니었죠. 정보였어요. 어떤 소리가 돈이 되는 전자기기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그냥 쓰레기인지 소년은 알았습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매일 들어온 소리들이기 때문이었죠. 고장난 휴대폰에서 나는 희미한 진동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를 때 나는 미세한 쉬익 소리, 위치 추적기가 작동할 때 나는 짧은 전자음. 소년은 그 소리들을 귀로 구별해왔어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로비를 한 바퀴 돈 소년은 수레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제 사라졌으니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소년은 본사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폐지와 재활용품을 모아두는 공간이 있었죠. 골판지 더미, 플라스틱 병, 철사 뭉치. 소년은 그 속에서 쓸만한 걸 골라냈어요.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죠. 낡은 단층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는 소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오늘도 학교 갔다 왔니? 소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다녀왔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치매였죠. 매일 같은 질문을 했어요. 소년은 매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지만 할머니가 안심하니까요. 소년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죠. 할머니 목과 자기 목. 2그릇. 저녁을 먹고 나면 할머니는 또 물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국어 배웠어. 재미있었어.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죠. 그래, 우리 애 똑똑하네. 소년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 마른 손, 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소년에게 할머니는 전부였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걱정해주는 사람. 부모는 없었어요. 언제 떠났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와 둘이서 이렇게 살아왔죠. 밤이 되면 소년은 수레에서 주운 폐지를 정리했어요. 팔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눴습니다. 전자기기 부품이 섞여 있으면 따로 빼뒀죠. 그게 조금이라도 더 돈이 되었으니까요. 소년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내일도 똑같을 거였습니다. 대기업 본사 앞에서 폐지를 줍고
경비의 눈총을 받고 집에 돌아와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거짓말로 하루를 덮는 거죠. 하지만 소녀는 몰랐어요. 내일이 전혀 다른 하루가 될 거라는 걸. DOCUMENTCONTAINER IDDOC19 타이틀 시퀀스 2. 제작성 다음 날 아침, 소녀는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폐지 수레를 끌고 대기업 본사로 향했죠. 익숙한 길이었어요. 매일 걷는 길, 매일 보는 풍경.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경비원은 여전히 소년을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봤죠. 소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기업 본사 로비. 소년은 경비 눈을 피해 떨어진 종이를 주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구겨진 전단지가 있었죠. 소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주워 수레에 담았어요. 경비원이 이쪽을 보지 않는 틈을 타서 화분 뒤편에도 종이 조각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허리를 숙여 그것도 주었죠.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어요. 모으고 모아야 돈이 됐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로비를 가르는 짧은 소리가 들렸어요. B 소년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떨어질 뻔했죠. 그 소리. 아주 짧고 아주 미세한 소리.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로비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대화 소리, 전화벨 소리. 하지만 소년은 들었죠. 그 속에 섞인 낯선 소리를. B 소년은 그 소리를 알았어요. 전자 쓰레기 더미에서 수없이 들었던 소리. 위치 추적기 특유의 전자음이었습니다. 짧고 규칙적인 신호. 몇 초마다 한 번씩 울리는 소리. 소년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야 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의 소음 속에서 그 소리만을 걸러냈죠. B 또 들렸어요. 이번엔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들. 소년은 천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나이든 신사였죠.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회장이었어요. 이 건물의 주인. 소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얼굴이었죠. 회장은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가방. 검은색, 금색 잠금 장치. 삐소리는 그 가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확신했어요. 위치 추적기. 회장의 서류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었죠. 소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회장 같은 사람의 가방에 위치 추적기가 있는 걸까요? 자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소년은 폐지 더미에서 배웠어요. 위치 추적기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또 하나는 누군가를 추적하기 위해. 회장 같은 사람이 자기 가방을 잃어버릴 리 없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소년은 가만히 서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가방을 들고 유유히 걸어가고 있었죠. 소년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폐지 줍는 12살 아이의 말을. 회장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년 같은 아이가 감히 다가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경비원들도 있었습니다. 소년이 회장에게 다가가려 하면 즉시 막을 거예요. 삐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규칙적으로, 집요하게. 소년은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위험했죠. 소년은 폐지 더미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위치 추적기에 다른 장치가 연결된 것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치는 위험한 것이었죠. 혹시 지금도? 회장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비서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죠. 회장이 안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소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말해야 해요. 지금 당장. 소년은 수레를 그대로 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죠. 그냥 본능적으로 달렸어요. 회장을 향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습니다. 수레는 그대로 두고 소년은 회장 앞으로 뛰어들었죠. 잠깐만요. 소년이 외쳤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도 멈춰섰죠. 소년을 봤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폐지 줍는 아이.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지? 라는 표정이었죠. 경비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 녀석이 또. 경비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도 로비에 들어왔던 아이였죠. 오늘도 또 말썽을 피운 거예요.
사람들은 불쾌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저런 애를 왜 들어오게 해요? 회장님께 저런 식으로 달려들다니. 예의도 없네. 차갑고 날선 시선들이었죠. 소녀는 그 시선들을 느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회장의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죠.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라고? 소녀는 다시 말했어요.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회장은 자기 가방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다시 소년을 봤습니다. 소리?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삐 하는 소리요. 아주 짧게. 위치 추적기 소리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표정들이었죠. 회장은 믿지 않았어요. 폐지 줍는 아이가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안다는 거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경비원이 소년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경비원은 소년을 끌고 가려 했죠. 소년은 발버둥 쳤어요. 정말이에요. 소리가 들린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죠. 회장도 돌아서려 했어요. 경비원이 소년을 로비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소년의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소년이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이 소리예요. 폐지 더미에서 들리던 그 소리. 소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죠.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회장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년은 계속 말했죠. 삐삐 이렇게 울려요. 몇 초마다 한 번씩. 위치 추적기 소리예요. 회장은 경비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였죠. 경비원이 소년을 놓았어요.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물었죠. 내가 말한 그 소리, 지금도 들리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들려요. 어디서? 소년은 회장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요. 가방에서요. 회장은 미심쩍은 표정이었죠. 소년이 말했어요. 가방 쪽으로 다가갈수록 소리가 커져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가까워질수록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기 멀리 있을 때는 희미했는데 여기 가까이 오니까 훨씬 선명해요. 사람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죠. 이 무슨 해프닝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오늘 아침 이 가방을 비서에게 받았어요. 평소처럼 서류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소년의 말을 들으니 불안해졌죠. 회장은 천천히 가방의 잠금 장치에 손을 가져갔어요.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이 소리쳤죠. 열면 안 돼요.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소년의 목소리가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로비가 얼어붙었죠. 왜? 회장이 물었어요. 소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폐지 더미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위치 추적기에 다른 게 연결된 거요. 다른 게? 전선이요. 가방 잠금 장치로. 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람들도 이제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회장은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안팀 불러. 비서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보안팀이 도착했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로비로 들어섰어요. 팀장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소년을 가리켰죠. 이 아이가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다고 합니다. 열면 위험하다고. 팀장은 가방을 봤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전문 장비를 꺼냈죠. 금속 탐지기와 전자파 측정기. 팀장이 가방에 장비를 가까이 댔어요. B- 기계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죠. 전자파가 감지됩니다. 위치 추적기 신호가 맞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가방 안에 위치 추적기가 있었던 거죠. 팀장은 더 정밀한 장비를 꺼냈어요. 엑스레이 스캐너였습니다. 가방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장비죠. 팀장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스캔했어요. 모니터에 이미지가 떴습니다. 서류들 사이에 작은 장치 하나. 안쪽 마감에 위치 추적기가 붙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전선이 나와 있었어요. 얇은 전선. 그 전선은 가방 잠금 장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장치가 보였죠.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보안 팀원들도 모니터를 보고 경직됐습니다. 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이미지를 확대했죠. 모니터에 더 선명하게 드러난 장치. 폭탄이었어요. 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발물입니다. 가방을 열면 작동하는 폭탄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팀장이 계속 설명했죠. 즉 회장님이 가방을 열거나 누군가 강제로 확인하려는 순간 폭발합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라고. 여기 폭탄이 있다고. 도망쳐야 해.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람들이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경비들이 대피를 유도했죠. 침착하십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저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가방을 바라봤죠. 자신이 들고 다니던 가방. 오늘 아침 비서에게 받은 가방. 그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상상했어요. 만약 엘리베이터에 타서 가방을 열었다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를 꺼내려 했다면 죽었을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장은 깨달았죠. 자신이 계획적으로 제거 대상이었다는 걸.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가방을 바꿔치기하고 폭탄을 설치하고 회장이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암살 계획이었죠. 만약 이 소년이 없었다면 회장은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은 지금쯤 죽어 있었을 겁니다. 회장의 시선이 소년에게 향했습니다. 경비원 옆에 서 있는 허름한 옷의 아이. 폐지나 줍던 12살 소년. 그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거죠. 보안팀은 즉시 건물을 봉쇄했어요. 모두 대피하십시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로비는 텅 비었죠. 남은 건 회장과 보안팀, 그리고 소년뿐이었어요. 폭탄 처리반이 출동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가방에 접근했죠. 회장은 안전한 거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일까? 회사 내부, 경쟁사, 아니면 더 가까운 사람. 회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오늘 자신은 죽을 뻔했다는 것, 그리고 한 아이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 회장은 소년을 돌아봤습니다. 소년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회장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건물이 대피 완료된 후 회장은 보안팀을 물렸습니다.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게. 보안팀원들이 물러났죠. 회장은 소년을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밖의 소란과 달리 이곳은 조용했죠. 회장은 소년 앞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까 그 소리, 내가 말한 대로였구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지? 소년은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폐지더미요. 거기엔 고장난 휴대폰, 배터리, 위치 추적기 같은 게 많아요. 회장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년이 계속 말했어요. 그걸 소리로 구별해요. 고장난 휴대폰은 희미한 진동음이 나요. 배터리가 부풀 때는 쉬익 소리가 나고요. 위치 추적기는 삐 소리가 나요. 소년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전자기기들을 소리와 진동으로 골라냈다고. 돈이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해왔다고.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종이만 주우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하지만 전자기기 부품이 섞여 있으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소년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부끄러워하지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살기 위해 배운 거였어요. 폐지더미에서 매일매일. 회장은 처음으로 천재라는 단어 대신 삶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살아남기 위해,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필사적으로 익힌 기술.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은 이 나라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 하지만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한 건 폐지 줍는 12살 아이였죠.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아이, 보호자 있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어요. 회장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부모 없음,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 학교 미등교. 회장은 종이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녀는 불안한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잘못됐나 싶었죠.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여기 없었으면 난 죽었겠군.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낮았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은 소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까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고 12살, 학교도 못 가고 부모도 없고 매일 폐지를 주우며 치매 할머니를 돌보는 아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가 오늘 자신의 목숨을 구했어요. 회장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비서, 보안팀, 직원들 모두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죠. 회장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목숨의 은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켜져야 할 아이였어요. 회장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소년은 눈을 크게 떴죠. 네. 회장이 말했어요. 학교 보내줄게. 대학까지. 내가 원한다면 유학도.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죠. 할머니는 최고급 요양시설로 모실 거야. 소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폭탄 처리반이 조심스럽게 가방을 해체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이었죠.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폭탄은 안전하게 제거되었습니다. 보안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죠. 누가 이 가방을 준비했는지 추적했어요. CCTV를 분석하고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죠. 오늘 아침 회장의 비서가 이 가방을 회장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비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래 가방과 바꿔치기 한 거였죠. 보안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위치 추적기의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위치 추적기로 회장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회장이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언제 가방을 여는지 모두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치밀하게 계획했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타이밍을 노렸어요. 회장이 차 안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가방을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사로 위장할 수 있었죠. 차량 폭발 사고 혹은 원인 불명의 폭발 그렇게 처리될 예정이었어요. 아무도 암살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안팀 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죠.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회장은 조용히 들었어요.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조직적인 제거 계획입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정권과 기업 판도가 변경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이 죽으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았어요. 경쟁사, 정치권, 그리고 내부. 범인을 찾았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서류를 건넸죠. 회장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진 한 장.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정말 이 사람입니까? 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들.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던 아이. 회장은 그를 믿었죠. 회사 중요한 직책도 맡겼어요. 언젠가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회장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어요.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조카가 위치 추적기를 구입한 기록, 폭발물 전문가와 접촉한 흔적, 가방을 바꿔치기 한 시각의 CCTV. 모든 게 명확했죠.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팀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회사 경영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다음 순위였으니까요. 회장은 참담했습니다. 돈, 권력, 결국 그것 때문이었죠. 가족마저 배신하게 만드는 것. 회장은 오랜 시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도망치려 했던 겁니다. 회장을 죽이고 슬퍼하는 척하고 회사를 차지할 생각이었던 거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 회사, 명예, 재산. 하지만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는데 회장은 소년을 떠올렸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할머니를 돌보던 아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아이. 회장은 생각했죠. 진짜 부자는 누구일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켜주겠다고. 세상이 이 아이를 망치지 못하게. 이 아이가 가진 순수함을, 착한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회장은 팀장에게 말했어요. 조카는 법대로 처리하십시오.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죠. 그리고 그 소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하십시오. 범인들이 이 사실을 알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조치를 취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게 많구나.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범인들을 완전히 검거해야 한다고. 조카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배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회장은 보안팀 팀장을 불렀습니다. 작전을 짜야겠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작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장은 소년을 봤죠. 이 아이의 재능을 이용합니다. 회장은 계획을 설명했어요. 가짜 동선을 흘리는 겁니다. 회장이 살아있고 폭탄이 발견되지 않은 척하는 거죠. 그러면 범인들이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때 검거하는 겁니다. 팀장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직접 미끼가 되시는 건.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회장은 소년을 봤죠.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탄 처리 사실을 숨겼죠. 회장은 평소처럼 움직였어요. 출근하고 회의하고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그리고 소년도 함께 있었어요. 소년은 회장 곁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적기 신호를 듣기 위해서. 이틀째 되던 날 소년이 말했어요. 신호가 변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더 빨라졌어요. B-, B- 간격이 짧아졌어요. 팀장이 장비로 확인했죠. 맞습니다. 신호 주파수가 변경되었습니다. 누군가 추적기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범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소년은 계속 신호를 들었습니다. 진동도 달라졌어요. 미세하게 떨려요. 팀장이 물었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년이 대답했어요. 누군가 근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보안팀은 즉시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건물 맞은편 커피숍. 거기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신호를 보내는 중이었어요. 보안팀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남자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노트북을 압수했어요. 거기엔 회장의 동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이 또 말했어요. 소리가 달라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뭐가? 추적기 소리요. 처음이랑 달라요. 더 날카로워요. 팀장이 분석했죠. 새로운 추적기입니다. 누군가 또 설치했어요. 범인들이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다시 추적기를 심었죠. 소년은 그 위치를 찾아냈어요. 회장님 차 밑이요. 바퀴 쪽에서 소리가 나요. 보안팀이 확인했습니다. 정말 추적기가 붙어 있었죠. 팀장이 말했어요. 이제 현장 검거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적기를 미끼로 사용했습니다. 회장이 특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처럼 속였죠. 외진 곳, 범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보안팀은 숨어서 대기했어요. 범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죠. 남자 셋이 내렸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속삭였어요. 저 가방에서 소리가 나요. 폭탄이에요. 보안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꽉 잡아. 남자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사방이 보안팀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남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폭탄이 들어있었죠. 이번엔 더 강력한 폭탄이었어요.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전원 검거했습니다. 조카분 포함 총 7명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벌 회장을 없애려던 무리, 폭탄과 살인 미수 혐의, 모두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였죠. 작전이 끝난 후 회장은 소년에게 말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회장은 웃었죠. 그 그냥이 우릴 모두 살렸어. 회장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야. 학교 그리고 할머니. 소년의 눈이 반짝였어요. 회장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 거였죠.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소년의 집을 찾았죠. 낡은 단층집,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회장은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죠. 회장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누구시죠? 회장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 소년이 뛰어나왔어요. 회장님. 할머니는 회장이라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우리 애, 문제 안 일으켰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손주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깊게, 진심을 담아서.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죠. 하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은 알아봤어요. 회장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집이었죠. 가구도 오래됐고 벽지도 색이 바랬어요.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소년이 매일 청소한 흔적이 보였죠. 회장은 할머니와 소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소년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폭탄을 발견했는지, 범인들을 잡는 데 도움을 줬는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회장은 소년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영웅입니다. 소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회장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학교 보내줄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 소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업 지원을 해줄 거야. 내가 원한다면 유학도 보내줄게. 소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일이었죠. 회장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께서는 최고급 요양시설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너무 큰 은혜를. 회장은 고개를 저었죠. 은혜는 제가 받은 겁니다. 이 아이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소년은 처음으로 지켜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혼자였어요. 할머니를 돌보고 폐지를 줍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요양시설로 옮겨졌어요. 깨끗하고 밝은 곳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상주하고 모든 게 완벽했죠. 소년은 할머니를 방문했어요. 할머니는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죠. 소년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 내가 옆에 있어. 할머니는 웃으며 손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애, 학교 잘 다니고 있지? 소년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응, 잘 다니고 있어.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소년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죠.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경비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학교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죠. 공부를 합니다.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여전히 소년은 듣고 있었어요. 세상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들을. 전자기기가 내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바람 소리. 소년에게 그 소리들은 여전히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생존의 도구가 아니었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소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듣는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